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부의 이종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회차부터는 저희들이 기출특강을 하게 됩니다. 10회년 10회차 기출특강을 하죠. 32회 때부터 시작해서 23회까지 이렇게 쭉 해 나갈 겁니다. 기출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기출문제를 잘 정리하면 기본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범위를 이렇게 동형으로 형식으로 쭉 푸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을 때마다 전 범위가 복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출문제를 이렇게 쭉 풀다 보면 기출문제 출제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또 일회성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일회성의 문제들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풀 때 이 부분들은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제끼고 출제 가능한 부분도 위주로 집중적으로 반복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진행 한번 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32회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죠.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광역도시계획 설명 틀린 것은. 자, 광역도시계획은 뭐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될 정도로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이죠. 자, 보겠습니다. 1번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여러분, 계획의 기준, 광역도시계획이든 기본계획이든 관리계획이든 계획의 기준은 제일 높은 사람 누가 정한다고요? 국장이 정한다. 이것은 하나의 공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기억해 주세요. 자, 맞는 문장이고요. 2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관할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주의할 게 우리가 잘 헷갈리는 게 광역계획권하고 광역도시계획하고를 잘 틀려요. 광역계획권은 국장과 도지사가 지정하죠.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이제 공동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같은 도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럴 때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누가 합니까? 광역도시계획이죠? 예, 광역계획권은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가 지정하지만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그 안에 있는 시장,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되어 있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겠죠? 지정은 도지사가, 그리고 수립은 그 안에 있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2번이 틀렸습니다. 관할도지사가 아니라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한다. 그 다음에 3번 시도지, 2번이 답이죠. 자, 그러면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시도, 시군의회와 관계시장군수 의견을 듣는다. 광역도시 수립할 때 기초조사하고 또 주민과 전문가 의견 청취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열고 그리고 지방의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죠. 그러면 시도지사가 수립권자다 그러면 어디 의회 얻겠어요? 관계되어 있는 시도의회, 그리고 또 시장군수가 수립권자다 그러면 해당 시군의회 의견 듣겠죠. 그리고 관계시장군수라는 것은 뭔 이야기냐면 자, 시도에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여기 광역도 수립할 때 해당 시도의회 의견도 듣지만 이 안에 있는 시장군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관계된 시장군수의 의견도 들어야겠죠. 그래서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미리 시도의회와 관계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는 등록된 정보 현황을 5년마다 변동사항 확인하고 반영해야 한다. 이 광역도시 수립할 때, 여기에 계획을 수립할 때 뭘 해야겠어요? 1차적으로 기초조사 해야겠죠. 예, 인구, 경제, 사회, 주택, 교통, 문화, 환경. 근데 기초조사를 하는데 시간, 비용 많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기초조사가 실시되면 정보체계를 구축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기초조사 내용에 대해서 5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해서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5년마다 이런 숫자는 기억해 주셔야겠죠? 자, 봐주시고. 그 다음 5번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시장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는 관할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자, 우리 아까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있을 때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시장군수가 이 안에서 같이 공동으로 광역도시 수립해서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지정권자인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광역계획권이 지정됐는데 3년 될 때까지 광역도시는 승인 신청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지사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래서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가 도지사한테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도지사가 수립해야 된다. 강행 규정입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이 기본계획도 작년, 그작년 계속 출제가 됐습니다. 기본계획 설명이다.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1번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로서 인구 20만 명 이하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우리 기본계획에서는 수립 제외 지역이 잘 나오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원래 기본계획은 6명이 수립하죠. 관할구역의 장이 당의 관할구역의 청사지를 제시한 계획이잖아요. 근데 어디에서는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어요? 수도권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수도권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얼마예요? 10만 이하의 시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시군의 위치가 수도권에 있으면 무조건 수립해야 하는 이야기예요. 서울하고 경기, 인천은. 그리고 6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시군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골에 있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수립 제외 지역을 꼭 체크합니다. 근데 여기는 수도권에 속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묻지도 따지도 말고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도권에 속해 있으니까 인구 20만 명 이하 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틀렸죠? 자, 그렇게 1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 2번은 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략에 관한 사항이 정책 방향에 포함된다. 자, 기본계획은 당의 관할구역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잖아요. 근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서울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런 기후변화나 에너지 전략에 대한 정책 방향도 서울시 기본계획 안에 포함돼야 되죠. 그래서 이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략 이런 것들 또 방제, 방법, 안전에 관한 계획 뭐 그런 부분도 다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은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에 부합된다. 이 지문도 너무너무 잘 나왔죠.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지정돼서 광역도시계획 수립됐어요. 그 안에 시군이 당해 지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광역도시계획 부합돼야 되고 그리고 또 광역도시계획과 당해 지역의 기본계획의 내용이 부딪히면 뭐가 우선한다고요? 상위계획인 광역도시 우선한다. 이런 지문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맞고 그 다음에 4번 시장군수는 5년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전반 재검토한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정도는 알아요.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라고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체크를 딱 하시고 그 다음에 5번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 심의 거친다. 이 네 명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별도로 승인받아야 안 받아요. 예전에는 국장한테 승인받았는데 승인 안 받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협의 심의해서 확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조심할 것은 관계된 행정기관장과 협의도 하고 지방도시 심의 거쳐서 이제 이렇게 수립 확정을 하는데 그런데 국장한테 승인을 안 받잖아요. 승인 제도가 있었는데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항상 이 네 명이 나올 때 협의에는 국장과도 협의한다라는 것도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국장과 협의한다 이러면 맞지만 국장의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그 지문은 틀린 지문이니까 그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맞는 지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요. 답은 1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43번 도시군 계획 시설. 자,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조례는 고려하지 않겠다. 자, 1번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매수무자인 지방공사는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우리 시설이 결정됐어요. 자, 도로 놓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10년이 될 때까지 사업 시행하지 않으면 이 시설 부지에 있는 여러분들은 내 거 좀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럼 매수 청구를 하는데 그러면 매수무자가 매수를 할 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이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은 매수무자가 누구인 경우에 한한다고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한다는 걸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지방공사가 시행자잖아요. 시행자한테 야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하면요. 지방공사는 채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시설 채권은 누구만 발행할 수 있다고요? 지방자치단체만 일정한 경우 토소유자가 원한다든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방공사는 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지문이 틀렸죠. 시설 채권은 지자체만 발행합니다. 자, 체크를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매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했다.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 사주세요라고 이제 여러분이 지목이 대인 토지자가 매수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매수무자는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되죠. 자, 여기서 기억할 것, 매수 여부 결정은 매수 청구가 있었다. 그럴 때 매수 여부 결정은 몇 개월이에요?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6개월 이내 매수. 그럼 매수 여부 결정한단 말은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어요. 이제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매수 기한은 몇 년요? 2년 이내 매수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도 꼭 주의할 것은 문제를 물어보는 지문이 매수 여부 결정인지 아니면 결정하고 매수하여야 한다는지 그걸 구분해서 6개월, 2년을 꼭 구분해서 정리하셔야죠. 여기는 지금 매수하기로 결정했으면 몇 년 이내 매수해야 된다고요? 2년 이내 매수하여야 한다. 예, 맞습니다. 여부 결정은 6개월, 매수하여야 한다는 2년.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개발구역 내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한다. 자, 여러분 공동구 설치해야 되는 의무도 꼭 기억하세요. 얼마를 초과하는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자, 이런 경우에는 이 개발 사업을 하는 시행자는 도로 밑에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이 기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공동구 설치해야 된다. 그 기준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4번.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 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 여기도 키워드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나왔죠. 우리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이 대표적으로 뭘까요?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거겠죠. 그러면 도로 놓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이 어디예요? 한국도로공사, 철도 놓기 위해 설립된 법인은 철도공사. 그러니까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를 한 가지 조심할 것은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뭐 국장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그런 지문은 틀리고 우리 법에서는 법인이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딱 해주시 바랍니다. 자,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번은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아까 매수무자가 지자체일 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죠.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채권 발행할 수 있었잖아요. 그때 채권을 매입한 사람한테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줄 텐데 그러면 채권의 상환기간이라는 거 정해야겠죠. 언제 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법의 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몇 년 이내라고요? 1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앞에 뭐 5년부터 10년 이내다 그러면 안 돼요. 참고로 5년부터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정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이 아니라 도시개발채권. 도시개발채권은 5년부터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정하고 시설채권은 10년 이내에서 정한다. 꼭 구분해서 정리해 놓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답은 틀린 것은 1번이 틀렸죠? 자,
지방공사는 채권 발행하지 않는다. 도시군계획 시설채권 국토계획법에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또 너무너무 잘 출제되는 부분. 그죠?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관리계획 위반할 수 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원래 관할구역장 6명하고 그리고 국장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도지사도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죠. 그래서 관리계획은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가 위반합니다. 그런데 국장이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국가계획.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는 국가계획 나오면 국장이 위반할 수 있다. 우리 연습 많이 했죠. 자, 여기는 맞는 지문이죠. 국가계획 관련됐으면. 그 다음에 2번 주민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물어볼 때 항제가 꼭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는 게 주민은 위반권자가 될 수는 없는데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민이 위반권자에게 제한할 수 있는 5개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뭐 있어요? 주민 모든 내용에 대해서 위반을 제한할 수는 없죠. 제한할 수 있는 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변경, 그리고 또 대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견 용도지구, 그리고 또 하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더라. 그래서 주민이 제한할 수상 기지산대입 기억해 놓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할 수 있다. 맞죠? 자, 그 다음 3번 관리계획을 위반하려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는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지문도 참 잘 나왔습니다. 이런 지문들은 자주 출제되는 지문들이니까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우리 지구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기초조사 실시하잖아요. 근데 기초조사에는 환경성 검토도 하고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하는데 그놈들을 생략할 수 있는 공통 생략사항이 있다고 그랬죠. 무엇은 공통 생략사항이라고 했어요. 그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내용 중 이런 단어 나오면 지구 단위 계획이 어쩌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어쩌고 뭐 이런 게 계속 반복 나온다. 지구 단위 나오면 이렇게 외워놓자고 그랬어요. 공통 생략사항.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할 때 그럴 때는 공통 생략사항이에요. 뭘 생략할 수 있다고?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래도 맞고 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래도 맞고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래도 맞아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나오면 공통 생략사항이다. 그죠? 기초조사 공통 생략사항이다. 이렇게 딱 기억해 주세요. 여기는 재취약성 분석하지 않을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지용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우리 관리계획 결정되면 이 모든 건 도면에 의해서 확인될 수밖에 없으니까 별도로 지용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하라고 그랬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고 했어요?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다음 날 아닙니다. 발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이 지문도 너무너무 자주 나왔던 지문이니까 기억합니다.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이 부분까지 세트.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틀린 것은 4번이 틀렸죠. 다음 날이 아니라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관리계획 효력은 발생한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5번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 시군 관할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은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특도, 시장으로서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데 인접지역이 포함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공동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정한다.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자, 4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자, 1번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우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끔 개발행해야 되죠. 즉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끔 그 안에서 건축하고 용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2천이거든요. 그러나 무엇은 안 해도 돼요. 공사용 가설 건축물, 공사용 과거물은 철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하는 거니까 가건물은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요 지문 틀렸습니다. 원래는 건축 용도 변경은 지구 단위 계획도 하는데 공사용 가설 건축물은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요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예, 체크를 딱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답은 1번이 답이고, 지구 단위 계획은 수립할 때 해당 용도적 특성을 고려해 수립해야 된다. 맞고, 그 다음에 3번,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관리 계획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원래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군 쪽에서는 도시사가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시장 군수도 위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생겼다. 뭐였어요? 관리 계획 내용 중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은 자기가 위반하고 자기가 결정하더라. 요 지문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계획, 도시군 관리계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계 내용이라는 것. 자, 그죠?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우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어디다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개발이 되는 지역에 이런 관광단지든 도시개발이든 정비사업이든 그죠? 개발이 되는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더라. 개발 예정지에 전부 또는 일부에다 지정할 수 있더라. 이 지문도 기억하셔야겠죠?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6번 개발행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나왔어요. 개발행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개발행위를 합니다. 자 개발행위를 현대가 할 수도 있고 또 행정청이 할 수도 있고 하겠죠. 자 새로운 공공시설을 이렇게 설치해 주셨어요. 그러면 공공시설은 누가 갖겠어요?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이 갖겠죠. 자, 그래서 무조건 그 개발행위자가 행정청이든 행정청이 아니든 새로운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귀속한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받은 행정청이, 자, 행정청이네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누가 갖는다고요?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그래서 새로운 공공시설은 관리청이 무상으로 갖는다.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1번 맞고 2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행정청은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칠 때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세목을 통지한다. 자, 개발행위가 행정청이었다. 근데 여기 지었다. 그러면 예, 준공검사 받고요. 준공검사 받고 그리고 예,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게 기속될 공공시설 종류와 세목을 통지해요. 세목을 통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붙일 것은 여기 지문 맞는 지문이고요. 그리고 이 세목을 통지한 날, 예, 행정청일 때 이야기입니다. 행정청일 때는 준공검사 받고 세목을 통지하는데 그 세목을 통지한 날 각각 기속된다라는 것도 좀 더 추가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 통지하면 이 통지한 날 각각 예, 무상 기속된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2번 질문 맞습니다. 3번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행정청이 아닌 자들, 아닌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기속된다. 개발행위자가 행정청이든 행정청이 아니든 새로운 공공시설은 무조건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기속돼요. 여기처럼 행정청이든 행정청이 아니든 새로운 공공시설은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기속된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 4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기속된다. 자, 종래 공공시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부수고 여기에다가 이제 외곽에다 새로운 공공시설 지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공공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용도가 폐지돼서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공공시설은 그것은 누구한테 기속됩니까? 자, 행정청일 때는요, 금액 상관없이 종래 공공시설은 행정청이 무상으로, 그리고 새로운 공공시설은 관리청이 무상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새로운 공공시설이든 종래 공공시설은 종래 공공시설 행정청이, 그리고 새로운 공공시설은 관리청이 무상으로 가져간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개발행위자가 행정청이 아닐 때 이 종래 공공시설은 어떻게 기속이 됩니까? 자, 행정청이 아닐 때는 우리나라 어떤 나라예요? 절대 소리 부르는 나라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정청이 아닐 때는 이 새로 설치되는 비용에 설치하는 비용이 80억이 들었다. 그러면 종래 공공시설은 그 새로 설치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상으로 기속돼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5번은 뭐라고 나왔어요? 행정청이 아니다. 그럴 때 용도가 폐지돼서 되는 공공시설은 개발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기속된다. 이게 아니고 새로 설치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종래 공공시설이 무상으로 기속되더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행정청이 아닐 때, 그러니까 행정청이 아닐 때만 종래 공공시설의 기속이 얼만큼 무상으로 기속되는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행정청일 때는 금액 상관없이 각각 무상 기속했으니까 행정청이 아닐 때는 종래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기속된다.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기속된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5번이 틀렸죠. 5번이 답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옳은 것은 맞네요. 자, 기반 설치.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그러면 뭐 있어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죠?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자, 1번 시정 군수가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이런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지정하는 사람은 우리 관할구역의 장이거든요. 개발행위 허가권자. 네, 그러면 지정할 때 어떻게 해요? 변경은 똑같은 행위, 심의 거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라고 시정군수가 지정하고 지정했으면 이를 공부에 고시하죠. 자, 그런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내용이 뭐냐? 심의 내용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명칭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범위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건폐율 용적률 강화하는 거죠. 건폐율 용적률 강화 범위를 심의합니다. 자, 그러면 명칭 심의, 구역의 범위 심의,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강화를 심의합니다. 그러면 이런 구역을 변경하는 거 범위잖아요. 구역 변경할 때도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심의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또 물어봤네요. 종합적으로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대한 설명인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인지를 꼭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로부터 2년이 된 날까지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 설치될 기반시설 종류라든지 위치 규모 등을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이건 의무예요. 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되는데 만약에 구역을 지정해 놓고 이런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다음날 구역은 해제된다고 그랬죠. 자, 몇 년이요? 2년이 아니라 1년이 된 날까지 설치 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은 다음 날. 그러니까 1년이 되는 날. 여긴 다 1년이에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된다. 그래서 해제는 무조건 다음 날입니다. 그날 아니고.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해제는 1년 기일. 할아버지 기일은 언제? 그죠? 할아버지 기일은 언제? 기일. 그리고 다음날 해제된다. 다음날 해제된다. 이렇게 체크하셔야죠. 자, 3번. 시정 또는 군수는 기반 설치 비용을 납부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된다. 자, 여기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서 학교가 필요하다 그랬어. 그래서 학교가 필요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서 일정한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학교 기반 설치 비용을 내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반 설치 비용을 내야 되는 부과 대상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행위죠. 자, 그래서 이제 설치 비용을 부과합니다. 누가? 이 당연히 지자체 관할구역장이 부과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중축행위를 하려면 건축을 받겠죠. 그러면 이 납부무자가 건축 허가를 받으면
자, 그러면 설치 비용을 납부할 납부무자가 건축을 받으면 부가권자인 시장군수는 언제 설치 비용을 부과하냐면 그 건축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요. 2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 아니라 2개월 이내 설치 비용을 부과합니다. 여러분이 허가 받았어.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설치 부과 대상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부가권자는 허가 받은 사람에게 건축받으면 2개월 이내 설치 비용을 부과합니다. 3개월 아니고 납부자 2개월 이내 지자체는 시장군수는 납부자에게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된다. 그래서 2개월 이내 허가 받으면 허가 받으면 2개월 이내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시장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이네요. 해당 용도지역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에서 용적을 강화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서치가 곤란한 지역이니까 규제하죠. 그래서 용적률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강화하는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몇 %예요? 50%에서 강화한다. 맞는 지문이죠. 그리고 여기도 건폐율 최대한도 50% 강화한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지문이니까 조심하셔요.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에서 강화한다. 자, 그래서 4번은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 기반시설 설치비용 납부자는 사용 승인 신청 후 7일까지 내야 된다. 방금 전에 이 시장군수는 납부무자에게 이 납부무자가 이 건축을 받으면 2월 이내에 부과를 했죠. 부과를 했으면 이 납부무자는 언제까지 설치 비용을 납부해야 되냐면 건물을 다 지었어. 허가받아서 건물을 다 지었어. 부과 대상인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을 사용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세요 라고 신청이 하잖아요. 그러면 납부무자는 언제까지 내야 된다고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자, 설치 비용을 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야 된다고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설치 비용을 내야 된다. 그래서 7일이 틀렸죠?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설치 비용을 내야 된다. 그래서 부과 시기는 허가받으면 2개월 이내 부과. 납부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내는. 그래서 부과 시기하고 납부 시기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맞는 것은 여기 4번만 맞고 나머지 지문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성장관리계획 구역입니다. 자, 우리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하면 그 안에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고 그리고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우리는 개발행위를 할 때 성장관리계획대로 개발행위를 해야죠. 그러면 성장관리계획 구역은 보전지역에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난개발 방지하기위해서 하죠. 그러면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나왔습니다. 어디예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녹지지역이라든지 관리지역이라든지 농림지역이라든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구역을 지정해 준다느냐. 구역 지정하고 그 안에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성장관리계획 구역이 지정되고 계획이 수립되면 계획대로 개발행위를 하죠. 그래서 성장관리구역 제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지정하는 제도예요. 그러면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지역이니까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원래 도시 토지 용지고 개발할 수 있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무리하게 난개발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는 걸 기억합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도입된 게 성장관리계획구역이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도 작년에 출제됐지만 올해 또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관련 부분들 정리를 좀 촘촘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가조정구역입니다. 자, 용도구역이죠. 시가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자, 시가조정구역도 이것도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 하지 마세요 라는 거잖아요. 아까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난개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하고 미리 계획을 딱 수립하면 그 안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는 계획대로 개발행위를 하는 이야기고, 여기 시가조정구역은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 지역의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 하지 마세요라고 개발행위를 금지시키는 지역이에요. 금지시키는 거. 그래서 시가와 유보기간도 나오고 그러겠죠. 자, 그러면 시가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 방지. 그러니까 무질서한 시가 방지한단 말은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하고 이 말이에요. 계획적 단계적 개발 도모하기 위해서 누가 지정하는지를 기억합니다.
시가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런데 용도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계획 그러면 안 돼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다 도시군 관리계획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주셔야 됩니다. 기본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구역이다. 자, 다 맞는데 기본계획이 틀렸죠.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이다. 그 다음에 시가와 유보기간은 그러면 시가조정구역은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데 그 개발행위를 금지하는 기간이 유보기간이라고 그래요. 시가와 유보기간은 몇 년에서 몇 년 사이에 정하라고요. 5년 이상 20년 이내로 정한다. 여기도 5년 이상 최저 기준이 있고 최대 기준이 있으니까 이것도 기억하셔야죠.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정한다. 자, 2번은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시가조정구역은 또 하나 특징은 시가조정구역은 5년 이상 20년이 돼서 유보기간 정하잖아요. 그래서 10년 정했어. 그럼 10년 동안은 이 지역에서는 개발행위 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거잖아요. 근데 시가조정구역은 지정하고 해제하지 않아도 이 법률의 규정에서 이 지정의 효력이 상실하죠. 그걸 우리는 실효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효는 언제 실효돼요? 이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유보기간을 정하면 이 유보기간이 만료된 다음날 지정의 효력은 상실한다는 걸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3번 질문 보니까 유보기간이 끝나면 국장과 시도지사는 이를 고시하는 실효가 됐어요. 이 유보기간이 만료된 다음날 실효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다음날 이렇게 실효가 되면 하나 무슨 의무가 있어요? 이 시가조정구역 지정이 실효됐습니다라고 실효를 고시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고시한다는 말은 알린다는 이야기예요. 실효를 고시할 의무가 있다. 근데 이 고시는 누가 하냐면 국장과 시가조정구역 지정하는 국장의 시도지사와 그리고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도 지정할 수 있죠. 이 지정권자가 고시를 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이 유보기간이 만료된 다음날 지정의 효력이 상실하고 실효가 됐음을 별도로 고시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고시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실효가 됐으니까 고시하라. 여기까지 맞는데 그 시가조정구역 지정 결정은 그 고시의 다음날 이 고시의 다음날 시가조정구역의 효력을 지정 효력이 실효되는 게 아니라 이 실효는 아까 유보기간이 만료된 다음날 실효되고 실효됐음을 별도로 고시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고시된 다음날 실효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말장난이죠. 자, 그러면 이 지문은 고시의 다음날부터 효력을 잃는다가 아니라 유보기간이 만료된 다음날 효력을 잃고 그리고 실효가 됐으면 실효됐습니다라고 고시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공익상 그 구역 안에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주민 요청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시가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은 시가조정구역에서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시가조정구역은 난개발 방지하기에서 일정 기간 개발행위 하지 마세요라고 개발행위를 금지시키는 거 있죠. 그럼 그 시가조정구역 유보기간 안에는 도시군 계획 사업도 여기서는 할 수 없어요. 도시군 계획 사업도 다만 어떨 때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 국방상 공익상 불가피합니다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국장이 시가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틀린 게 뭐예요? 주민의 요청에 있어가 아니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 요청하고 그리고 누가 그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장이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이 말이 틀렸고 주민의 요청에서 이 말이 틀렸고 또 여기는 도지사가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국장이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여기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한다. 그리고 여기는 도지사가 아니라 국장이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시가조정구역에서 임목의 벌채, 조림, 육림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시가조정구역 개발행위 금지인데 우리 법이 정하는 법정된 행위는 허가받아서 할 수 있죠. 허가 없이 할 수 있다가 틀렸어요. 허가 받아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질문이 틀렸습니다. 시가조정구역 체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50번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맞습니다. 자, 1번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용어죠. 우리가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반시설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여기다 도로 놓겠습니다. 공원 조성하겠습니다. 광장 만들겠습니다라고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이 기반시설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우리는 그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용어 정리 기억하시고. 자, 맞습니다. 그리고 또 2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자,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는 국장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시행자 지정을 물었죠. 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이런데 같은 도 이렇게 시군에 걸쳐서 이루어진대. 그러면 누가 사업을 해요? 해당 여기 관계되는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여기는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정한다. 그래야 돼요. 국장이 지정한다가 아니고 이 시장 군수가 협의하여 시행할 자를 정한다. 근데 협의가 안 된다. 그럴 때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해 준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2번 틀렸고. 3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설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시험에 참 자주 나왔던 지문이에요.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자, 이 행정청이 아닌 자도요. 공공사업자죠. 행정청은 아니잖아요. 근데 행정청이 아닌 자도 국장이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행정청이 아닌 자 중 이런 공공사업자는 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할 때 어떤 동의라든지 지정의 요건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공공사업자는 동의 없이 지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민간사업자가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는 요건을 갖춰야 되지만 공공사업자는 동의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우리 공법에서 뭐 보증을 받으라든지 동의를 얻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누구한테만 해당돼요? 민간 사업자에게만 해당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 동의는 민간 사업자. 자,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자, 여기는 2번이 틀렸고 여기는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맞는 지문이죠. 자, 그다음에 4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착수 예정일, 준공 예정일도 포함된다. 여러분 실시계획이 뭐예요? 시행자가 정해지면 사업계획 작성하는 실시계획은 설계도면 작성하고 공사 착공 언제 하고 준공 언제 하고 자금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런 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착수 예정일, 준공 예정일도 사업계획 내용에 포함돼야 되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딱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5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다르게 시설 사업을 해서 토지 원상 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 회복을 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즉 원상 회복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죠. 자, 이 지문 틀린 지문 아니고. 그래서 여기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시설 사업에서는 이런 시행자 누가 사업을 하는지 이런 시행자의 관계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2번, 3번 이런 지문들 잘 나오니까요. 네, 잘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 이 기반시설 종류와 해당시설 연결이 틀린 것은 자, 이게 용어인데 우리 기반시설이 이렇게 있어요. 기반시설이 뭐 이런 46개가 있는데 기반시설을 교통시설부터 시작해서 또 환경기초시설까지 기반시설을 이렇게 분류하고 있죠. 교통시설인 기반시설이 있고 공간시설인 기반시설이 있고 유통공급시설인 기반시설이 있고 또 공공문화체육시설인 기반시설이 있고 그리고 또 방제시설인 기반시설이 있고 그리고 보건위생시설인 기반시설이 있고 환경기초시설인 기반시설이 있죠. 자, 이 기반시설 분류하는 문제가 시험에 참 자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나오면 좀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 포기하면 안 돼요. 자, 자주 보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자, 먼저 연결이 틀린 것은 나왔는데 1번 교통시설,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은 교통시설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이죠. 참고로 예전에는 검사시설은 해당됐고 면허시설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면허시설도 기반시설이라는 거
자, 교통시설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맞습니다. 그 다음 공간시설. 제가 공간시설은 뭐 생각을 하고 있어요? 휴식공간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휴식해요? 공원에서, 광장에서, 녹지에서, 유원지에서, 공공공지에서 휴식하잖아요. 그러니까 휴식공간. 녹지는 공간시설 맞죠. 근데 유통공급시설은 뭐라고 있어요? 유통공급은 말 그대로 유통하고 공급이잖아요. 유통, 공급, 즉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뭐 이런 것들, 공동국 이런 것들 다 유통공급시설이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시설, 유통공급시설 맞죠.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어떤 느낌? 좀 럭셔리. 공공도 나오고 문화도 나오고 체육도 나오고 그러니까 공공청사, 학교, 문화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연구시설 이런 것들은 공공문화체육시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시설. 제가 보건위생시설은 뭐 생각하라고 했어요? 죽음. 보건위생시설은 죽음 뭐 있어요? 장사시설, 도축장 그리고 종합의료시설 이런 것들이 보건위생시설이고 환경기초시설은 무조건 제가 암기해 놓으라고 그랬죠. 환경기초시설, 더러운 거 처리하는 시설. 환경기초시설. 어떻게 외웠어요? 하, 수, 빗물. 이렇게 딱 외워놓으세요. 환경기초시설. 폐하수, 빗물.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폐차장, 하수도. 수질 오염 방지 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 폐폐하수 빗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답은 5번이 틀렸죠. 여기는 환경 기초 시설이다. 이런 부분들 자주 나왔던 부분이니까 체크를 꼭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은 5번이고 자, 52번 용도적별 용적률 최대한도. 이 용적률 거음표를 물어보는 것도 기본 문제죠. 그러니까 거음표 용적률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암기하셔야 돼요. 이런 거, 컴퓨터 용적률은 암기 안 하면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이건 꼭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체크를 해서 정리해 놓으셔야 돼. 그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문제를 읽을 때 큰 건지 작은 건지 알면서도 잘 틀리는 게 문제 지문을 잘못 읽어서 틀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용적률 물어봤는데 거음표로 생각하고 또 문제를 푼다든지 큰 거 물어봤는데 작은 것부터 물어본다 생각하고 푼다든지 그런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근린 상업적은 얼마예요? 자, 우리 상업적은 용적률이 법상 최대치가 1500이잖아요. 1500인데 상업적은 중일유군 나눴죠? 중일유군. 1500, 중심 상업적이 1500 있죠? 마이너스 200씩 감소시켜라 그랬죠? 그러면 1500, 1300, 그리고 유통상업적은 마이너스 200씩 감소하니까 1100, 근린상업적은 90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근린상업적은 용적률이 900%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중공업적. 중공업적은 얼마예요? 중공업적은 공업적이 전일주 나누는데 전용이 300 그리고 일반이 350 중공업적은 400이죠? 400이다. 일반적으로 잘 틀리는 게 요 중공업적과 준주거적 어느 게 클까? 네, 여러분 중공업적이 커요? 준주거적이 커요? 준주거적이 큽니다. 주거적의 맥스가 500, 공업적의 맥스가 400이에요. 중공업적은 400이고 준주거적은 500입니다. 요거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보시고 보존 녹지죠. 도시 안에서 유일하게 용적률이 제일 낮은 게 100도 안 나오는 게 보존 녹지죠. 보존 녹지는 80%. 그리고 계획관리죠. 계획관리적은 용적률이 얼마입니까? 100. 비도시적 중에 용적률이 100인 것은 또 계획관리적밖에 없죠. 그래서 100이다. 이렇게 체크를 딱 해 놓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답은 몇 번이 답이냐면 답은 2번이 답이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53번. 자, 국토기획부 끝냈고 도시개발법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